세상은 다 그렇게 바뀌어 왔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아, 내가 그럼 한번 대구를 바꿔보겠다. 여러 소송들을 겪었고요. 전부 다 이겼습니다. 관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냐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 후보를 누구를 낼까? 정말 이제 김문수라고 하면 되게 말이 되냐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폴티와 뉴스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주의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치공동체 폴티를 운영하는 최하예입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서 일하는 김보현 기자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정치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다른 정치를 말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김동규 정의당 당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광주시당에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김상천 진보당 당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청년 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김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5.18, 언론,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광주는 사실 5.18이라는 사건이 되게 많은 시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어떤 뿌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어떤 일들이 될 수 있는 도시인데요. 그런 광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5.18이라는 사건으로부터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제가 또 지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역에서 언론인이 돼버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언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로컬리스트로서 아니 기획이 이제 지역주의자잖아요. 근데 지역주의자라고 하니까 영어로 뭘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로컬리스트가 아닌가. 좋다. 그래서 지역에서 진보 정당 활동을 하면서 광주나 대구가 사실 되게 특징적인 게 광주 하면은 민주당, 대구 하면은 국민의힘 이런 느낌으로 어떤 이제 한국 양당의 상징적인 도시들인데 거기서 좀 반대 의견 내면서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 내고 싶어가지고 정의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진보, 그리고 대학생, 최저임금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살고 있고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진보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지역에서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법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었고 지역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연대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문제가 특히 큰 이슈가 됐었죠. 또 대학생이잖아요. 제가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 또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활동도 하면서 대학생이 지속가능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등교육 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라는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꼽아봤는데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키워드이기도 한데 대구는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허다합니다. 해당한 이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도 편의점이나 노래방 같이 최저임금 안 주는 업장에서 일해본 입장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보자는 마음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고용노동청도 찾아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꽤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활동의 약간 첫 프라이드?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한다는 공통점이 두 분이 있으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 먼 진보정당의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오늘의 촬영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정치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규님 어떠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주라는 지역의 역사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5.18 당시에
되게 우연하게 어린 나이에 참여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무슨 부상을 입으시거나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그 일이 되게 본인 삶의 큰 어떤 시작점이 될까요? 대학에 간 이후에 학생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일을 하시다가 제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광주의 모습은 내가 어른들에게 들었던 5.18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정의롭고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었는데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되게 이제 왜곡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2013년이 되면은 그런 목소리가 되게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활동을 했습니다. SNS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광주의 5월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이제 운영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5.18 재단과 광주전남 기자협회에서 5.18 언론상을 되게 주셔가지고 상도 받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당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까지 당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정의당에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처님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2016년이었어요, 사실. 그때가 한참 박근혜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10명 정도, 그때 당시 중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을 데리고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게 사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첫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워낙 어렸을 때여서, 지금도 어리지만,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냐, 무슨 계기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시류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참여하게 되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그리고 아수나로 인천지부 준비위원회, 이런 곳들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그때 당시가 사실 아직 전교조 합법화가 되기 이전이에요. 여전히 그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불법, 약간 법의 노조로 낙인이 찍혀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 하시는 선생님들께 응원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청소년과 이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 예를 들면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대구에 내려와서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 이제 내려와서 저희 경북대학교 앞에 이슬람 사원 문제가 한참 또 시끄러웠잖아요. 지금도 사실 갈등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주택가여서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대화와 토론, 협의로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아서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친구들이 많이 하고,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대구에 사는 친척들도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러면서 짜증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은 다 그렇게 바뀌어 왔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걸까 하는 마음에, 아, 내가 그럼 한번 대구를 바꿔보겠다, 내가 대구도 더 나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비장함에 사실 이렇게 좀 주도적인 활동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 사건 아니면 뭐 인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송을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주로 명예훼손 소송이었고요. 총 10번을 했어요. 형사소송이 9건이었고 민사가 1건이었는데, 민사는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법인이 저한테 건 소송이었고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이제 그런 자질구질하는 어떤 싸움들이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다 관리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가까운 측근이었던 강희원 씨가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제 그분의 어떤 과거의 잘못된 행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지역 분위기가 있는 거죠. 사실 지역이라는 공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고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게 해서 다 이제 조금씩은 어떤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백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서를 얻게 되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250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선관위 가서 이제 조사도 받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공론화가 크게 돼가지고요. 당시 이제 분위기 자체가 한참 이제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였고 안희정 도지사 사건이 있었던 직후여가지고 방어하는 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공론화가 되게 성공하게 되었고 그쪽에서 결국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후보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정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날 이후부터 제가 어떤 활동을 해도 김동규라는 사람은 광주라는 지역에서 강의원 개 이렇게 불리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했던 어떤 청년 이런 느낌으로 소비되는 거죠. 어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제 과거의 어떤 여러 선거전 중에서 그렇게 이제 상대를 어떤 막아냈다거나 혹은 이제 선거 출마를 저지했던 그런 사람 정도로 이제 정말 근데 그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더 많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베린 몸 어차피 뭐 무슨 말을 해도 비슷할 것 같으니까 더 이제 세게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고소를 각오하고 여러 소송들을 겪었고요. 참 신기한 게 전부 다 이겼습니다. 오. 1억 민사소송을 걸렸는데 지역에 있는 공익변호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승소해서 100원도 내지 않았고요. 9번의 어떤 형사소송도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위헌이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알차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송사 하나만 휘말려도 이게 인생이 막 뒤바뀐다고 할 정도인데 10개라고 했나요?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뭔가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 고민을 해봤더니 가정 환경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뭐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시거든요. 그래서 하루 나가시면 곧바로 이제 하루 일당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중산층이라거나 혹은 상류층 혹은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혹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평범한 가정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가정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무학에 가까우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 뭐 문화적으로도 영화를 본다거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옷도 막 이제 헌옷수거함을 막 뒤져서 가지고 오시고 이런 좀 문화적인 환경이 있었거든요.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쉬게 되잖아요. 장마가 오면은 건설 현장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장마 끝나면 휴가철인데 친구들은 다 휴가 갔다 와가지고 다 해외 어디 갔다 아니면 뭐 국내더라도 가족들끼리 4박 5일로 어디 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어디 갔다 왔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계약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빠는 휴가철에도 일하고 맨날 뭐 일요일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뭐 어디 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그리고 또 휴가철에 친구들 다 빠지고 없으면 나는 혼자 집에서 영화 보고 도라에몽 극장판 보고 이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 모순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휴가를 못 가지?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뭐 온 집안이 모래로 가득하지? 왜 우리 집 욕실에는 바닥에 이렇게 씻으러 들어가면 막 바닥에 이제 흙이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우리 아빠 내복이나 우리 아빠 옷에는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 거지? 그게 다 불멍인 거잖아요? 불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가난이라는 게 이런 건가? 뭐 통합사회 시간에 나오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또 여러분들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또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진의 펀치펀치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이제 새롭게 방송을 만들게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패널을 합류해서 같이 이제 지역의 시사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월 3일이었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저도 이게 명태균 게이트다 뭐다 해서 퇴진 시국 선언을 경북대에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183명을 모아서 12월 3일 정오에 경북대학교 북문 광장 앞에서 시국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0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한 고비 넘겼다. 우리 이제 조금 쉬고 앞으로 윤석열 탄핵 광장이 열릴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서 한번 잘 해보자.
이 생각에 이제 술 마시고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대학가에서 맥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서울에 이제 사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상천아 너 빨리 뉴스 봐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밤을 새면서 막 집에 있는 그 예를 들면 막스에 관한 책들 아니면 뭐 존 롤스의 정의론부터 해가지고 오만 삼라만상의 정치와 관련된 철학에 관련된 심지어 전공서적 그 자본론이 저희는 전공서적이거든요. 윤리교육과 전공서적. 자본론 이거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집에서 빼가지고 이거 어디로 옮겨야 되나 과방에 갖다 놔야 되나 이 생각도 하면서 막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나 시국선언 너 한 거 봤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12월 4일부터는 곧바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 무조건 얘네들 지금 안 끌어내리면 이거 큰일 난다. 이 생각에 아침부터 동대구의 광장에 선전전 나가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모임을 꾸려서 한 6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계속 매일같이 그때 당시에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퇴진 집회가 열렸거든요. 거기 경북대 깃발 올리고 또 여의도도 갔었어요. 12월 7일 날 탄핵 표결하는 날에 전세버스를 빌려가지고 경북대학교 학생들 20명에다가 타대학 학생들도 좀 합쳐서 28명이서 상경을 해서 이제 여의도 투쟁에도 함께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모임 이름으로 지역에서 탄핵 여론도 만들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 군부 독재와 그 계엄의 연관성과 유사성 이런 것들 같이 학술적으로 대학생들이랑 토론하는 그런 집담회도 열고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탄핵이라는 국면을 맞게 됐는데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광주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는 어떤 이제 거기에 반대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집회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되게 그 인파들이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집됐잖아요. 물론 중도층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보수층에서 많이 결집된 게 있었다 보니까 최근까지 그런 반대 목소리도 조금씩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크게 열렸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 광주라는 지역에서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금남로에서 그걸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다 보니까 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광주에서 집회를 한 거는 적지 않았거든요. 주기적으로 이제 광주에 와서 막 5.18이 어쩌네 막 이런 집회를 하긴 했었는데 그 금남로를 그렇게까지 메우고 그렇게 대규모로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결집된 것도 사실이구나라는 건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랑 좀 다른 것 같네요. 사실 대구는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도 인원이 꽤 많이 유지가 됐었어요. 10,000명 가까이 나올 때도 계속 있었고 특히나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날에는 40,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나와서 그 228 공원이 있는데라고 하는데요. 그 공평 내거리에서부터 교보문고까지라고 하죠. 대구 사람들은 꽤 긴 구간의 8차선을 가득 채웠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정도 규모는 2002년 이후로 처음 아니냐, 박근혜 때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뭐 경호처랑 공수처랑 충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보수 집회들이 결집을 하고 하면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서서히 제가 집회를 거의 매주 나갔는데 저항하고 뭐 항의하는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뭐 원색적인 비난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도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 뭐 차로 위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를 찍었던 거는 전한길 선배님께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전한길 선배님께서 동대구의 광장에서 사자후를 외치셨을 때 그때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동대구의 광장에 가득 메웠잖아요. 하필 또 제가 그때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그 장면을 보자 했는데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인원으로도 그렇고 지역 분위기로도 그렇고 사실 탄핵 반대의 흐름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주보다는 대구가 이런 보수적인 단체나 보수적인 개인들의 움직임이 좀 더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 같긴 해요. 조직력도 있고요, 사실은. 광주보다는 보수적인 단체들이 활동할 만한 지형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한길 선생님은 경북대를 나왔잖아요. 탄핵 찬성 측에서는 전남대를 나온 이제 황현필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북대와 전남대 이 이 지거국의 어떤 대표 역사 유튜버들이
정면 승부를. 정면으로 승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다음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눈에 띄는 후보 분들이 좀 있을까요? 민주당은 사실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라고 하는 게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관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냐인데, 개혁신당도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나올 게 뻔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후보로 나올 게 뻔하고,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재명에 대적할 만한 후보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요새 홍준표 시장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시죠? 빨리 이제 상경하셔서. 대구가 좀 대구는 해방됐으면 이제- 좋겠다. 뭐 저는 그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뭐 하여튼 음.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님은? 모든 게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은 되게 뻔하게 어쨌든 이재명과 이준석 두 후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관전 포인트는 역시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올지. 어쨌든 이 탄핵 전국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탄핵 전에는 국민 전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정말 이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데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신승을 거뒀을 때 이후로 늘 이제 하얀 곡선이었는데, 정말 이 상황에 몰리니까 정말 실제로 지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모든 여론조사 지표상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있는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 후보를 누구를 낼까? 정말 이제 김문수라고 하면 되게 말이 되냐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지금의 이 마음이 모이게 되면은 불가능은 아니겠구나. 전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동규님은 정의당이시잖아요. 네. 정의당에서는 누가 나오시나요, 대선에?